네, 이번에는 66번입니다. 106페이지에. 자, 행정조세에 관한 권리구제. 혹시 이제 권리구제가 나오게 되면, 여러분, 권리구제, 국민의 입장에서 국가를 상대로 무슨 권리구제를 할 거냐. 국가. 그러니까 대국가적인 어떤 권리구제 이야기가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어떤 타인, 제3자에 대한 권리, 제3자가 나에게 어떤 손해를 끼쳤을 때 제3자에게 어떤 권리구제를 할 것이냐,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국가적인 거는 이제 행정쟁송으로 갈 수 있는지 여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행정쟁송이라 하면 이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있는 것이지. 그리고 이제 금전적으로 국가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또는 손실보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네. 그 다음에 이제 헌법소원, 헌법소원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제3자니까 이거는 이제 민사관계죠. 민사관계니까 이거 이제 민사소송으로 가서 뭐 손해배상 청구라든지 어떤 다른 조치를,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일정한 행위의 금지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권리구제 나오면 원래는 이게 정석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모든 것이 다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죠, 주어진 주제에 따라서. 이 문제는 행정조세에 대한 권리구제다. 이건 행정조사 기본법에 써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따라서 여러분의 실력을 충분히 발휘를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위법한, 이렇게 행정조사는요, 위법한 행정조사에 대해서는 어떤 구제 방법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적법한 행정조사에서는 어떤 구제가 있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요, 위법한 행정조사. 여기에 보면 위법한 행정조사와 행정행위의 효력. 이것은 학계에서 논해지고 있는 사안인데, 행정법 기본 이론서에는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조사가 처음에 있었고, 이 조사를 기본으로 해서 행정행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위법하면 이 행정의 효력은 어떻게 될 것인가의 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학설이 대립하는 거죠. 판례는 없어요. 판례는 아직 없고, 명확한 판례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학설이 있는데, 학설은 소극설, 적극설 뭐 이런 식으로 대립합니다. 여러분 입장을 정해서 하면 돼요. 그래서 이 제 교재는 소극설 입장에서 썼죠, 일단. 소극설 입장에서 썼다. 왜냐하면 행정조사와 행정행위는 별개의 행위 아니냐. 그리고 행정조사를 행정행위의 어떤 필수적인 요건으로 보지 않는 이상, 필수적인 요건, 그러니까 어떤 행정행위를 하기 위해서 행정조사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으로 법률에 정해져 있지 않는 한, 이것은 별개의 행위이므로 소극설을 지지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행정조사가 설사 위법하다 하더라도 행정행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하겠다, 이거죠. 나름대로 논리를 갖춰서 쓰면 됩니다. 다르게 적극설의 입장에서 써도 돼요. 그렇죠? 네. 행정행위는 행정조사를 기본으로 하는 것이므로, 행정조사 자체가 잘못됐으면 잘못된 조사 결과에 기초한 행정행위도 분명히 위법하지 않느냐, 이렇게 뭐 써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생각해보면 저런 것들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행정쟁송 여부. 행정심판이건 소송이건 간에 이 처분성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처분성이 과연 있느냐. 행정쟁송의 요건이 원고적 격, 피고적 격, 대상적 격, 소의 이익 뭐 많이 있었잖아, 여러분. 그래서 이 처분성, 대상, 행정조사 자체가 어떤 처분성이 있어야만 항고 심판이나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처분성이 있느냐? 행정행위의 형식을 취하는. 왜냐하면 뭐 출석 명령을 내린다거나, 반드시 나와라, 행정기관에 출석하시오, 아니면 이제 뭐 장부 서류 제출 명령을 내린다거나, 그래서 이 명령을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았을 때 일정한 제재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바로 그거는 행정행위라고 볼 수 있죠. 상대방한테 법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니까 행정행위야. 이렇게 행정행위 형식을 취하거나, 아니면 권력적 사실행위의 형식을 취한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권력을 행사한다.
막 이러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강제성을 갖고 조사에 들어간다. 그럼 처분성이 인정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인정되는 거죠. 그러면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건 대상의 문제예요. 대상의 문제고 이제 그 소의 이익 면에서 보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장기간 계속성을 가지고 조사를 이루어지는 것은 소의 이익이 있어. 근데 이제 단기간에 단기적으로 끝나는 것들은 이미 뭐 1시간 만에 조사가 끝났어. 그럼 이걸 행정심판이나 행정소로 제기해봐야 권리가 보호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때는 소의 이익 면에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 쟁송 문제는 그래요. 여러분이 배웠던 행정법 시간에 배웠던 행정쟁송의 요건들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면 뭐 쓸 수가 있습니다. 가능하냐? 결론은 어떻게 했어요? 대체적으로 행정조사라는 것은 행정심판이나 소송의 형식으로 다투기가 사실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따라서 이제 손해배상으로 갈 가능성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손해를 본 것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손해를 본 것 자체에 대해서는 금전적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죠? 국가배상법이 정하는 바의 요건에 따르면 국가배상법은 뭡니까? 공무원이 직무행위와 관련돼서 하는 것이죠. 직무행위.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하고 그리고 이것이 위법한 형태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법률을 우리가 아까 배웠던 행정조사 절차에 관련된 그러한 내용을 위반해서 행정조사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이것은 이제 요건을 갖추고니까 국가배상법에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하면 됩니다. 기타 공무원이 뭘 잘못했어?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진정서 같은 걸 낼 수 있습니다. 청원 공무원의 징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타 정당방위라고 내가 거기 써놨죠. 뭐 위법한 형태로 행정조사가 들어왔을 때 이것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실력을 가하려고 한다. 그러면 여기에 맞서서 항의할 수 있죠. 정당방위. 다소 이제 그 공무원에게 물리적으로 이렇게 방위를 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위법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심한 경우는 공무원들도 형사처분 받을 수 있죠. 직권을 남용한다든지 하면 형사처분도 가능합니다. 요게 이제 그 위법한 경우에요. 적법하다 이렇게 되면 적법한 어떤 조사에 따른 권리구제는 뭐가 있다고요? 바로 손실보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지. 네. 잘 아시죠? 네, 위법한 경우는 손해배상 청구, 적법한 경우는 손실보상 청구를 하면 됩니다. 우리 현행법에도요. 현행법에도 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력 보상에 관한 법률 같은 거 보면 이제 토지 수용하거나 사용할 때 남의 땅에 들어가서 뭐 측량을 하거나 조사를 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인의 땅에 들어가서 특히 이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 이런 데서 타인의 땅을 출입해서 조사를 한다, 측량한다. 이럴 때는 손실보상을 해주도록 돼 있어요. 다만 이제 이것이 이렇게 법률이 있는 경우는 다행인데 법에 규정이 없을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법 규정이 없을 때 과연 손실 보상을 할 수 있느냐 여부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은 이런 부분까지 이제 막 생각이 갈 거예요. 공부 제대로 안 되신 분, 1차 공부하실 때 안 되신 분은 잘 생각 안 나죠? 이게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러한 법률이 있으면 당연히 손실 보상할 수 있는데 대개 경우에 법률에는 그러한 손실 보상 규정이 자세히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야. 그 헌법 23조의 3항을 보면 타인의 공익적 필요에 의해서 타인의 재산권을 수용, 사용, 제한했을 때는 법률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근데 만약에 법률이 없어. 그럼 이것을 직접 적용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효력설이 있고. 그래서 법률이 없다 하더라도 이 23조 3항이 직접 효력을 가져서 보상을 해줘야 된다. 아니면 이제 다른 법률, 그죠? 다른 어떤 개별법 이런 것들을 이렇게 유추 적용해가지고 해줄 수 있지 않느냐, 그죠? 그다음에 이제 무효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상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무효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학설이 대립하고 있죠.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행정조사에 대한 권리구제 문제를 살펴보았고, 나중에 우리 그 행정사 시험이 점차 발전을 하게 되면 이제 시간이 흐르면 이런 쪽의 문제가 많이 나올 거예요. 지금 그 시험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단순한 어떤 절차만 물어보고 있는데, 진정한 이 행정 관련, 행정 절차 관련 시험 문제에는요,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돼요, 사실은. 언젠가는 나옵니다. 제가 보기엔. 67번 문제 보면 67번. 이제 지금부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입니다.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인데, 자, 질서위반행위의 개념, 그 다음에 질서위반행위의 법정주의, 그리고 질서위반행위의 고의 또는 과실이 필요한지 여부. 요거 보니까 생각나는데요. 이번에 2016년에 우리가 1차 시험 행정법 있죠. 지금 우리가 행정 절차론을 하고 있는데 1차 시험에서 행정법 문제에 이게 나왔어요. 그래서 질서위반행위의 현행법은 질서위반행위의 책임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우리 시험 문제는 이제 책임주의라는 요 네 글자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사람에게만 과태료를 부과하거든요. 잘못한 사람이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요게 이제 책임주의를 말하는 것이다. 자, 첫 번째, 질서위반행위에 뭘 쓰라고? 개념을 쓰라. 이렇게 돼 있어. 개념. 질서위반행위가 뭐냐? 우리 법률에 분명히 규정을 해놨습니다. 본 법에서 말하는 질서위반행위라 함은 법률, 괄호 열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이렇게 됐어요. 네. 그래서 법률상 또는 조례상 의무를 위반해서 이 행위에 대해서 이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행위, 요걸 질서위반 행위다. 법률이 뭐예요? 자, 법률은 이제 국회에서 만든 거죠. 국회에서 만든 것이고, 그렇지? 법률 뭐 잘 아시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이제 조례까지 들어갔다는 거, 이런 거 놓치면 안 되지.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어떤 주민들은 그 지자체가 만든 조례도 위반하면 안 됩니다. 조례를 위반했을 때 이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요. 가령 공유재산을 당국의 허락 없이 함부로 뭐 사용했다든지, 부정 사용했다든지, 여러분 이런 경우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 예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외되는 것이 있다. 그죠? 여기까지 써야 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송상, 사법상 위반해서 과태료를 부여하는 행위. 소송법상, 사법상. 소송법 그러면 민사소송법 같은 걸 얘기하는,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이런 거, 민사소송법, 그다음에 뭐 민사집행법 이런 것들 있죠. 여기에 보면 이 안에 이 법률들을 들여다보면 과태료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는 이 법이 따로 정했겠죠.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지금 우리가 보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사법상, 민법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민법에도 분명히 과태료 규정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이 주소를 이전했을 때 2주 안에 주된 주소지에 등기소에다가 이전 등기를 해야 되는데 이전 등기 안 했어? 그럼 일정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렇죠? 예, 이런 것은 절차적인 규정이야. 원래 민법에는 과태료가 어울리지 않죠. 민법은 개인 간의 권리 의무와 관련된 게 민법인데 거기도 분명히 절차 규정들이 있습니다. 다소. 그러면 이것은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번에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뭐라고 돼 있죠? 징계사유. 법률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법률에 따른 징계사유. 우리 법을 보면 예를 들어서 뭐 변호사법. 변호사들은 각 지역에 있는 지방변호사회, 그 다음에 지역에는 지방변호사회에 등록하도록 돼 있어. 그럼 등록하면 변호사회가 이제 뭔가를 관리합니다. 감독하고. 가령 변호사가 수임료,
이번에 말이죠. 어떤 판사 출신 변호사가 뭐 한 건에 50억 원의 수임료를 받았다 가지고 발칵 뒤집혀잖아. 예, 이건 제대로 변호사 협회에 신고도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고 안 했어? 그러면 나름대로 변호사 협회에서 뭐 징계를 가합니다. 징계를 가한다. 그 징계 내용 중에는 과태료가 들어갈 수도 있겠지. 그럼 이러한 것들은 변호사법에 따라서 처리해야 되는 거지. 지금 하고 있는 이 법률에 따라서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2번 질서위반 행위 법정주의. 자, 법정주의란 말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그 참고로 보면 죄형 법정주의란 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행정질서벌을 하고 있어요.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이야. 근데 이제 행정형벌은 행정형벌 따로 있죠. 행정형벌은 뭐야, 징역, 예를 들어서 징역형이나 금고형이나 뭐 벌금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걸 형벌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형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죠. 그래서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은 그죠? 어떤 행위에 대해서 행정형벌을 가할지는 반드시 법률로 미리 정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죄형 법정주의 문제예요. 그러면 행정형벌인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이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은 뭐야? 행정질서벌이라고 하죠. 질서벌. 요 두 가지를 합해서 뭐라고 불러요? 요 두 가지를 합해서 행정벌이라고 하죠. 행정벌. 네. 다 기억나시죠? 그러면 이제 행정벌인데 자 결론 행정형벌은 뭐야? 법정주의가 적용되고 있어요. 분명히. 그러면은 질서벌은 또 마찬가지로 법정주의냐? 여기는 죄형이라고 하면 안 되죠. 여기다가는 또 뭐 죄형이라는 말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건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질서벌은. 어쨌거나 이제 법률로 미리 정해야 되냐 문제인데 종래에는 다시요. 종래가 아니라 이 현행법은 지금 분명히 죄형 법정주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죠.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떤 행위도 질서위반 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 요 규절을 요 법률 6조의 내용인데 요 규절을 그대로 답안지에다 똑같이 써줘야 돼요. 그래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떤 행위도 질서위반 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질서위반 법정주의를 분명히 명시를 하고 있는 거지. 더군다나 부과하거나 징수하거나 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징수하거나 나중에 때 우리가 많이 다룹니다. 재판하는 절차, 그 다음에 이걸 집행하는 절차 이런 것들도 전부 법률로 정하도록 돼 있어요. 법률이 정합니다. 그 다음에 3번 고의 과실 그리고 뭐 위법성의 착오. 요거 위법성의 착오는 따로 제목을 뽑아도 되겠습니다. 고의 또는 과실과 위법성 착오는 약간 뭐가 관계가 있어서 같이 묶어놓은 거예요. 고의 또는 과실, 책임을 묻습니다. 이 고의 또는 과실에 관해서는요. 자, 종래 판례.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법령상 책임 있는 자에게는 그죠?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되어 있는 자에게는 설사 이 사람이 잘못한 것이 없다 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었습니다. 따라서 위반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였다고요. 네. 그러다가 현행법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이 만들어지고 나서는 그래서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 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고의 또는 과실을 요구합니다. 그죠?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 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것도 사실 이 문제는 형법상 아까 제가 책임주의라고 했죠? 책임주의와 관련된 것이야. 형법에 있어서는 책임이 있는 자에게만 처벌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러한 것이 현행법에 이제 반영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지만 책임주의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나서 요거 있죠? 뭘 써줘야 돼요? 바로 위법성 착오.
그래서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오인한 행위는 요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어때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과하지 아니한다. 네, 착각한 거죠. 나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하다. 난 적법한 행위다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법률이나 조례를 위반한 것이었어. 네. 이러한 경우에는 착각했다고 봐주는 게 아니라 그런 착각에 이르기까지 정당한 이유가 인정돼야 됩니다. 예를 들면 담당 공무원에게 전화한 거죠. 서울시 담당 공무원에게 전화해봤더니 그러한 행위는 허용된다라고 정식으로 답변을 했다거나, 말로 받으면 안 돼요. 대개 경우 이제 서면으로 받아놔야 돼요. 여러분이 나중에 행정사 하시더라도 행정사 하시게 되면 그런 문제들을 의뢰를 받았을 때 정식으로 서면으로 관청에다가 제출해서 답을 얻어놔야 됩니다. 그래야 정당한 이유가 인정이 돼요. 여기까지가 이제 요 문제 쓸 내용을 다 썼습니다. 실제로 제가 20점짜리로 제가 꾸민 문제죠. 그런데 만약에 실전에 가서 가을철 실제 시험에서 이렇게 똑같이는 나오지 않을 거야 아마. 정말 이렇게 기가 막히게 똑같이 나오겠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준 케이스나 케이스형 문제로 나왔을 때 그 속에 쟁점의 하나로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등장시켰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하는 행위에 대해서 위법하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행위를 했어. 이 경우에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에 대해서 쓰라 그러면 작은 쟁점을 하나 들어가야죠. 이런 게. 그지? 5점짜리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장이 과태료를 부과 처분했다. 그 이후에 불복 절차를 논하시오.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은 질서위반 행위 법정주의를 딱 써줘야지. 한 항목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미리미리 정리를 해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68번 문제가 제가 이제 생각해낸 거예요. 준 케이스 형태로 이렇게 한번 내봤어요. 68번 문제. 네. 그죠? 무조건 그냥 법률 규정을 써라 이게 아니라 여기 약간 응용해가지고 냈을 때 여러분 이게 무슨 문제인지 빨리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보겠습니다. 갑이 질서 위반 행위를 할 당시, 즉 행위 당시는 그 행위가 5만 원의 과태료에 처하는 것이었어. 5만 원의 과태료에 처하는 것이었는데 2주일 후에는 3만 원짜리로 바뀌었습니다. 그죠? 3만 원의 과태료 개정됐어. 어떤 똑같은 행위야. A라는 어떤 행위가 있는데 갑이요. 이런 A라는 행위를 할 당시에는 과태료가 5만 원이었는데 그 나중에 이 3만 원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그 이후 이 말은 뭐야? 요거 3만 원으로 개정된 이후에 이 사람이 이제 이 사람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거예요. 이후에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때 과연 어떠한 처분이 내려져야 할까요? 이 문제입니다. 객관식 공부할 때는 쉽게 얘기할 수 있죠,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변경된 경우에는 이제 가볍게 변경됐죠. 가볍게 변경된 경우는 이게 법률이 소급해가지고 가볍게 변경된 이 과태료가 적용된다는 거. 그건 잘 아시죠? 여러분 아시고 잘 아십니다. 근데 이걸 이제 20점짜리로 쓰라고 할 때 적절하게 써낼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문제냐? 출제자가 저지만 이게 친절하게 써줬습니다. 시간적, 장소적 적용 범위를 중심으로 설명하시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설사 내가 지금 친절하게 썼지만 시간적, 장소적 범위라는 말이 문제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거는 시간적, 장소적 범위에서 한번 적용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시간적 적용 범위. 원칙은 뭐느냐? 원칙은 법률 불소급의 원칙입니다. 법률 불소급의 원칙이어서 어떤 행위가 있을 때 존재하지 않았던 법률은 적용할 수가 없어. 어떤 법률이 만들어지면 이것은 법률 제정 또는 개정 이후에 일어나는 행위들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지 과거에 있던 행위에 소급해서 적용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칙은 뭐냐? 행위시의 법률에 따른 것이죠. 행위 법률에 따른. 이 원칙을 고수했을 때는 저 사례에서 비록 나중에 3만 원을 개정됐다 하더라도 5만 원을 부과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죠. 원칙은. 아무 어떤 규정이,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원칙이 적용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는요, 특별한 규정을 뒀습니다. 특별한 규정을 둬가지고 소급할 수 있는 소급표 규정을 뒀단 말이에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네. 그래서 이거는요, 행위 후에 그 행위가 질서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그죠? 해당하지 않게 되거나, 또는 전보다 가볍게, 가볍게 된 경우. 이때는 소급해가지고 가볍게 된 경우가 어떻게 적용된다 이거야. 더 나아가서 과태료 재판이 이제 어떻게 벌어지는지는 이따가 보겠습니다. 다른 문제에서요.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에 혹시 이것이 변경되어 가지고, 그래서 질서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집행이나 징수가, 부가, 그죠? 집행이나 징수, 참 확정됐으니까 징수라고 해요. 집행이나 징수가 어떻게 면제되는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저 3만 원 받아도 면제가 됩니다. 그리고 2번 장소적 적용분. 우리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일어나는 행위는 다 적용된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이러한 법률이나 조례를 위반한 내국인이건 외국인이건 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한다면 영역 밖에서 어떤 법률을, 우리나라 법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 영역 밖에 우리 국적에, 그죠?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내에서 법률을 위반한 외국인에 대해서도 역시 또 이 법률이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결론을 내리죠. 결론. 사안의 경우. 첫 번째는 시간적 적용 범위 내에서 뭐라고 해야 돼요? 저거 행위시보다 법률이 가볍게 변경된 경우이므로 변경된 법률을 적용해서 법률을 적용해서 과태료 얼마? 3만 원. 3만 원의 부과처분이 적절하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장소적 범위 내에서는 이것은 내국인이 한 거잖아요. 그래서 갑은 분명히 내국인이니까 내국인이 했고, 더구나 영역 안에서도 했고, 그죠? 내국인이 한 것은 우리 법이 이제 적용될 수가 있는 거죠.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가 됩니다. 그 다음에 69번 보겠습니다. 69번. 이것도 여러 개의 지금 주제들을 같이 열거를 해놨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평소에 정리를 해둬야 준 케이스 문제로 나왔을 때 쓸 수가 있습니다. 성립에 관하여 책임 능력에 대한 규정을 생각해서 써봐라. 그다음에 법인의 경우는 어떻게 처리될 것이고, 다수인이 질서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1인이 여러 개의 질서 위반을 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써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첫 번째로 이제 책임 능력과 관련해서는 어떤 규정들이 있습니까? 책임 능력과 관련해서는 연령의 문제가 있고 심신장애 문제가 있어요.
연령, 책임 연령. 책임 연령이 있는데 14세 미만자. 14세 미만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설사 얘가 법령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네. 우리가 참고로 형법에도 형사 미성년자는 14세 미만자지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얼마 전에 옥상에서 10살짜리 애가 벽돌 떨어뜨려서 아래에 있던 사람이 죽은 적 있잖아요. 그 경우에도 걔는 처벌할 수가 없었어. 어리기 때문에. 그래서 과태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이제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또 되겠죠. 특별한 규정이 있다고 한다면 개별법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심신장애자의 문제가 있어요. 내가 이런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요 심자는 마음 심자고 신자는 귀신 신자라고 있어. 이 신체 활동할 때 신자가 아닙니다. 이거 몸 신자가 아니라 귀신 신자예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문제예요. 그죠? 네, 신체상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심신이 완전히 상실된 자가 있고 그리고 심신이 미약한 사람이 있어. 심신이 상실됐다는 것은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판단 능력이 없거나 또는 옳다고 판단하는 거에 대해서 실제로 행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지에 대해서 판단하지 못하고 판단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 그러니까 완전히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을 우리는 심신 상실자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신이 미약한 경우에 심신이 이제 다소 이러한 능력이 이제 떨어진다는 거죠. 미약한 경우는 감경합니다. 감경은 뭐야? 2분의 1로 이제 줄인다 이거죠. 바로 며칠 전에 어떤 판결이 났죠. 사회복지관에서 발달장애 1급이 어린아이 2살짜리 어린아이를 그 3층 아래로 떨어뜨렸어. 그래서 아이가 이제 죽었죠. 그 경우에 그 발달장애 1급은 가해자는 이제 무죄라는 결정이 났어요. 무죄라는 바로 여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하나 빠뜨리지 말고 써줘야 돼요. 1과 2를 스스로 이러한 상태를 야기한 자가 있습니다. 야기한 자. 그러니까 일부러 자기가 상실 상태, 미약 상태를 만든 사람이야. 뭐예요? 술을 잔뜩 마시거나 아니면 본드를 흡입하거나 뭐 이런 상태를 만들어 놓고 행위를 한 자는 얘는 1과 2를 어때요? 적용하지 않는다 말이죠. 적용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다음에요. 법인의 문제가 있죠. 법인. 여기에 이제 법인의 처리 등이라고 돼 있어. 등. 왜냐하면 개인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법인이 있고 여기 어떤 개인이 있다. 왜 이렇게 썼습니까? 여러분 민법 시간에 배웠던 그래서 이 법률 행위의 주체, 즉 권리의 주체는 두 가지가 있죠. 법인 또는 자연인이 있었잖아. 민법상 법인 또는 자연인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법인이나 개인이 권리 주체지만 얘네들이 직접 행위를 하지 않고 법인의 대표자가 행위를 하지요. 네. 그 다음에 개인에 있어서는 대리인이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인이 할 수 있고요. 사용인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피고용인이다, 종업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개인 대신 이런 사람들이 직접 행위를 하고 법인 대신 대표자가 행위를 하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지금 노란 글씨로 되어 있는 얘네들이 이제 법령을 위반했을 때 법령을 위반하죠. 그러면 법인이나 요 개인 있지. 개인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2번 읽어보면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여기 법인도 들어가겠네요. 그죠? 네,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다 있으니까. 그 밖에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법률상 의무를 위반하면 법인 또는 개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네, 개인에게 할 수도 있고 요 법인 있죠? 법인에게도 한다. 네, 법인 개인에게도 들어간다.
3번 보시면 다수인의 질서 위반 행위 가담. 네. 자, 두 사람 이상이 첫 번째 2인 이상이 질서 위반 행위에 가담했어. 그럼 이때는 각자 질서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각자 제지한다.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신분에 의해서 성립하는 신분에 의해 성립하는 질서 위반 행위가 있어. 성립하는 어떤 행위가 있다. 그러면 여기에 가담한 신분자도 어때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겁니다. 가담한 비신분자. 무슨 말인지 아시죠? 어떤 과태료라는 것이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지 않고 어떤 것들은 일정한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뭐 공무원이나 이런 식으로 변호사나 이런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어. 근데 이 사람에게 그러니까 변호사가 아니거나 공무원이 아닌 경우가 아닌 사람이 이 공무원이나 변호사에 가담한 경우도 이 사람도 역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신분에 의해서 과태료를 가중하거나 감경하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신분자에게 대해서만 어떤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만 가중하거나 감경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여기에 비신분자가 여기에 또 가담한 거예요. 이러한 경우에 요 가중이나 감경하는 것은 얘한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 그러니까 비신분자는 그대로 종래의 규정대로 그냥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요 신분에 해당하는 사람만 뭐 깎아주거나 높여주거나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형법에서 중요하게 아주 복잡하게 다뤄지고 있는 쟁점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4번에 이제 수계의 질서 위반 행위. 그죠? 수계의 질서 위반 행위. 첫 번째로 하나의 행위가 둘 이상의 어떤 행위에 해당하다고 한다면, 그래서 하나는 뭐 3만 원짜리고, 그러니까 A라는 것이, 그 다음에 하나는 5만 원짜리다, B라는 것이. 그래서 한 사람이 하나의 행위를 했는데 두 가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가 있어. 그럼 이때는 이제 중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러면 5만 원짜리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거죠. 어떤 일이 있을까요? 뭐 밤에 시끄럽게 막 떠든다. 그러면은 뭐 공포심을 조장했다는 것에 걸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야간에 평온함을 해친다. 뭐 여기 이런 규정에 적용될 수 있죠. 중한 경우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일 이외에, 그러니까 두 개 이상의 행위에 중복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두 개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이거는 당연하죠. 각각 부과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두 개의 행위, 두 개 이상의 질서 위반 행위가 경합한다. 두 개 이상의 질서 행위가 경합한다. 그러면 각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서 정한 과태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행위를 했는데 그것이 사실은 하나의 행위가 아니라 여기 A와 B를 했으니까 C와 D라고. 그러니까 D 행위에도 해당하고 D 행위에도 해당한다. 이렇게 하면 얘는 C도 부과하고 D도 부과하는 거예요. 지금 경합한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법률이 경합한다는 것은 두 개가 다 성립한다는 얘기입니다. 부과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으로 정한 바에 따른다. 여기까지. 여기도 이 69번 문제도 지금 쟁점이 4개가 있었죠. 그래서 이 4개 각각에 대해서 정확히 여러분 알아두셔야 돼요.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이 제가 보니까는 이 기출문제가 그동안에 그렇게 본격적으로 많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작년에도 안 나왔죠. 분명 제가 출제자라면 내일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분명히 금년에 출제가 되지 않을까 예측이 가능하네요. 지금
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하도 경범죄 이렇게 작은 경미한 법규를 위반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여기에 대한 문제 나올 겁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계속 다음 걸 이어서 하죠.